문법이 그래도 한 7문제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덮어놓고 갑자기 하려고 하면 1학년 때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되게 부담되는 내용일 거거든요.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쌤이 요청하는 게 뭡니까? 교과서 문제 뒤에 그 교과서 책 뒤에 문제를 꼭 지금 푸셔야 돼요. 내가 좀 후달린다. 문법이 잘 안 된다. 개념이 잘 안 잡혀있다. 라고 하면 뭔가 인강을 들으려고 하거나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개념 정리나 책을 계속 교과서 본문을 읽으려고 하거나를 하지 마시고 쌤한테 얘기를 하세요. 쌤 어떤 파트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틀려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비어있는 곳을 쌤이 채워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문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 문법으로 한 바퀴는 돌리고 시험도 한번 쳐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개념 정리에 또다시 시간을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이민호쌤 수업 시간에 이미 또 들었잖아요. 이민호쌤 수업 시간에 잔 사람은 이제 본인 반성으로 개념 정리가 필요한 거고 수업 시간에 들은 사람인데 내가 또 혼자서 개념을 정리를 한다? 지양하셔야 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발 문법은 더 이상 개념을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어근이랑 접사가 뭔지 알고 부품사를 내가 구분할 줄 안다. 품사 통용 중요하다는 걸 안다. 단어 형성법 중요한 거 합성어 파생어 개념 안다. 규칙활용 불규칙활용 개념 중요한 거 안다라고 하면 제발 문제를 풀어라. 그래서 교과서 뒤에 있는 문제 푸시고 더 좋은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좀 푸시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안 되는 거를 쌤한테 좀 개별적으로 청해주세요. 오늘 진도 나가고 나면 다음 시간에 문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문법을 총망라하는 방식으로 쭉 이렇게 진도를 한번 빼볼 건데 그런 수업 시간의 개념 정리도 사실은 불필이다. 귀로 듣지 말고 제발 문제에서 내가 아무리 백날 어근과 접사의 개념이 알아도 아무리 규칙 불규칙 활용을 알아도 저자에다가 뒤에 어라가 저서라인지 저어라인지 헷갈리면 그냥 문제 틀리는 거 아니야? 저서라입니까? 저어라입니까? 거품이 날 때까지 저어라입니까? 저서라입니까? 저어라입니다. 그래서 시옷이 탈락이 되는 불규칙 활용이죠. 그죠? 근데 저서라 사투리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틀리면 불규칙 활용 개념 알아도 내가 문제 안 풀면 문제를 풀면 저어라를 왜 못 만나겠어? 문제 풀면 저어라도 만나고 막 덥다 더워 규칙 불규칙 사례들 겁나 많이 만나보는데 개념만 백날 정리하고 시험 현장에서 저어라가 저서라인지 저어라인지 헷갈려서 사투리로 풀어오는 그런 TK의 슬픈 운명 여러분은 겪지 마시기 TK인들이요. 그래서 오늘은 수호제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요? 갈래복합. 갈래복합에서 수호제기 나왔고요. 오늘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제기. 정량용 수호제기. 나올까 말까라고 하면 앞에서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쉽다. 중의 수준이다. 소이지. 읽는 순간 다 이해되고 본질적 자아랑 자아의 분열된 상태 두 개의 자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산도 몰랐던 나 지키기. 나를 지킨다는 것. 숫자는 지킬 숫자, 오자는 아오자. 왜 내가 나 자신이 여기 있는데 나를 왜 내가 지켜야 되지? 정주를 잘 못 찾아요. 유혹에 흔들리는 존재, 정주를 잘 놓기 때문에 나의 정신줄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오는 나의 정신줄, 유배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구나. 왜 형님은 약전 형님께서 왜 나를 지킨다라는 집의 이름 수호제라고 지으셨을까? 밑줄 끌게. 본질적인 나를 지키는 것에다가 밑줄. 그래서 고전 수필 수호제기는 기입니다. 기. 글의 형식이 뭐다? 기라는 글의 형식을 살펴보자. 수호제라는 집의 이름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어. 여기 나 자신이 있는데 내가 왜 나를 지켜야 되는가? 참 이상한 형님이다. 의문을 품었던 것에 대해서 유배지에 와보니까 사람이 똥줄이 타면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유레카. 깨달음을 얻게 된 과정에다가 밑줄 한문 수필의 기의 형식입니다. 이 작품은 나가 수호제라는 단호에 담긴 나를 지킨다라는 의문 밑줄일게 나를 지킨다에다가 밑줄 그 뜻의 의문을 품어봤어. 의문에다가 동그라미 의문 플러스 깨달음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나의 본 모습을 지켜나갈 때 새 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밑줄이자 새 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에다가 밑줄 나 자신의 정주를 항상 지키고 있으셔야지. 본질적 자아의 뚝심이 있으셔야지
여러분이 막 주머니에 누가 막 꽂아주고 막 유혹하고 라고 해도 신념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배경으로 빨리 읽고 갈게요. 이 글의 양식 뭐라고? 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지금 김진성 쌤이 작가 설명을 할 수는 없겠다, 그지? 고전 작품들이어서 작가 설명 안 하고 현대 작품에서의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이런 것들은 좀 시인 설명해 주십니까? 네, 그럼 그거 바탕으로 좀 준비를 할게. 현대 작품들은 시인 설명해 주시는 거죠. 현대 작품은. 근데 이병철 쌤은 설명 안 하시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글쓴이 큰형님이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인 사연을 적어보고 나를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의문제기에다가 밑줄 유배지에 와봤더니 정신을 차리겠어. 성찰에다가 밑줄 깨달음에다가 밑줄 이런 구조를 기억해야 돼. 현실적 자아의 껍데기와 본질적 자아로 자아를 구분하고 난 후에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신념, 본질적 자아입니다. 본질적 자아에다가 밑줄 이걸 잃어버리지 그럼 세상의 유혹에 빠졌다라는 뜻이야. 미혹에 빠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 내가 벼슬길에 전념을 해야 된다라는 이 유배정신, 유배정신이 왜 튀어나오지? 유교정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뭐에 집착했던가? 성공과 출세의 벼슬자리에 집착했던 나 자신을 반성을 한다. 그런 후회를 드러내면서 밑줄 끌게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다가 밑줄 이게 가야. 사실 본문 내용 안 읽어도 될 만큼 이게 가야. 줄거리로 갈게. 형님 집 이름이 수호제이다. 수호제에다가 동그라미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 자신인데 라고 생각한 정약용은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봅니다. 그러나 유배 생활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상황과 환경과 현실적 조건에 따라서 나의 본질적 자아는 어떻다고? 밑줄 긋자. 수시로 변하는 애다가 밑줄 끄시고 껍데기에 나, 현상적 나에다가 동그라미 수시로 변하는 여러분의 모습, 형상적 나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이리저리 하지만 뚝심이 지켜지기도 하잖아, 그지? 다시 한 번 더 체크할게. 수시로 변화하는 외면적 나에다가 밑줄 끄시고 현상적 나에다가 동그라미 하지만 환경 속에서 어떠해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나, 밑줄 긋자. 흔들리지 않는 참된 나에다가 밑줄 본질적 나에다가 동그라미 자아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바로 이 수호는 본질적 나를 지킨다는 거야. 내 신념 지키기. 본질적 나를 지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형님이 수호제라는 이름으로 한 것이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의 다짐이었구나 라는 것으로 형님한테 수호제기를 써서 헌정합니다. 나는 두 가지로 바꿀 거야. 수시로 변하는 애다가 밑줄, 흔들리지 않는 애다가 밑줄. 큰형님은 벼슬을 하지 않고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유배 갔다 안 갔다? 안 가셨어. 하지만 나와 작은 형님은 벼슬을 하다가 기양지에 왔기 때문에 그 기양지에 와서 유배 생활 중에 나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참 깨달음, 참 교육 받은 것입니다. 감상하기 읽으면서 그냥 끝내버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본문 공부는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문제 푸세요.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시간 투자해서 본문을 공부한 지문은 영상 좀 돌려보시고 영상을 내가 못 들었다라는 사람은 영상을 돌리시고 한번 본문 정리는 그걸로 끝. 그래서 본문을 너무 많이 열심히 보지 마시고 문제 풀면서 본문에서 찾는 연습을 하셔야죠. 단서를 찾는 거. 그래서 백날 이걸 읽어봤자 그냥 문제에서 3번인지 4번인지 헷갈리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쌤의 강력한 소망입니다. 수호제라는 것은 큰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이야. 수호제, 나를 지키는 집에다가 밑줄. 처음에 의심하면서 말했지. 밑줄 끌게. 의문제기에다가 밑줄. 독자의 관심을 유도를 하기 위한 의문제기입니다. 사물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는 나보다 더 절실한 이 껍데기를 왜 지켜요?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이 나 자신이 어디를 간다고 그렇게 지킵니까? 라고 의문을 품어봤어. 이상한 이름이다에다가 밑줄. 수호제라는 이름을 너무 상식적 차원으로 접근을 한 거지. 밑줄 끄자. 상식적 차원에다가 밑줄 끄시고 바꾸면 뭡니까? 통념으로 접근을 하면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나 자신을 지켜? 어디 도망간다고? 큰형님의 집 이름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봤다. 내가 장기로 기양을 오고 난 이후에 홀로 지내면서 정밀하게 생각해 보았더니 정약용이 신유박해 때 포항 장기로 유배를 갔습니다. 성찰의 계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유배지에서 성찰의 계기를 맞이했구나. 하루는 갑자기 말이야. 이런 깨달음은 갑자기 찾아오지. 이 의문점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봤단 말이야. 의문 해결에다가 밑줄. 나는 벌떡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해봤어. 깨달음의 순간에다가 밑줄 벌떡 일어나기.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라는 것을 모두 지킬 것이 없고 하나도 천하의 만물은 지키지 않아도 된대. 오직 단 하나, only one, 나만은 지켜야 하는 거래. 밑줄 긋자. 나만은 지켜야 하는 것에다가 밑줄 천하 만물 하나도 안 지켜도 돼.
근데 이 나 자신의 정줄 있지? 본질적 나에다가 밑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야. 글쓴이가 깨달은 결과 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시험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밑줄 꺼놓고 다음 주 패거리로 나누나 길이 길이 미비 이런 거 있지. 패거리로 나누나 라는 거에서 지키는 거 지키지 않는 거 구별하기 시험 문제 진짜 100%안 나오면 오른팔을 걸겠어. 이 지문이 나오면 100%야 이거는. 내 밥 지고 도망갈 자가 있나? 지킬 필요 없어. 내 집 지고 달아날 자가 있나? 지킬 필요 없어. 너무 쉬운 문제야. 나의 정원, 꽃나무, 과일나무 등 여러 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나? 지킬 필요 없어.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혀있거든. 나의 책 훔쳐서 없애버릴 자가 있나? 성현의 경전은 이 세상에 퍼져서 물과 불처럼 흔한 거 아니냐? 이쪽이자 물과 불처럼 흔한 데에다가 밑줄 성현의 말씀을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나의 옷과 식량 도둑질하여서 나를 군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감이고 천하의 곡식은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야.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하더라도 한두 개 훔쳐가는 것에 불과해. 밑줄 끌게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 없앨 수 있겠는가? 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리법 여러 번 사용했죠. 없애버릴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없앨 수 있겠는가?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서리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설명 방식 서술 방식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뭐로 나올까요? 서리법, 열거법. 지금 나열하고 있잖아. 종교 예시 들고 있잖아. 밑줄 끄자.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 나열에다가 밑줄 끄시고 열거지. 나랑 대조가 되는 나는 지켜야 되는데 나와 대조되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예시를 들어서 열거했습니다. 예시도 하나 적어주세요. 성현의 경전은 성현의 말이나 행동을 담은 책들 못 없앱니다. 자문자답에다가 밑줄 끄시고 깨달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냈구나. 지가 물어보고 대답하는 문답, 열거, 서리 이것을 근거로 아래의 결론을 내려볼게. 그런 즉 천하 만물을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천하 만물을 모두 지킬 것이 없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귀납이제 열거의 사례로서 얘 지키지 않아도 되지, 얘 지키지 않아도 되지, 얘 지키지 않아도 되지, 얘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아 천하 만물 다 안 지켜도 되는구나. 약간 기납식이네요, 그죠? 자문자답으로 결론. 근데 유독 이른바 나라는 이 존재가 나에다가 동그라미 성품이 말이야 달아나기를 잘해. 달아나기를 잘해야에다가 밑줄 끄시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일정한 법칙이 없어. 정신줄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쉽게 바뀐다. 마음이 쉽게 바뀐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선생님 그럼 여기 본질적인 나는 쉽게 바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고 하면 아닙니다. 껍데기에 유혹에 흔들리는 현상적인 나가 일정한 법칙이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튀지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은 이 나 자신이 말이야 잠시라도 내 정주를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은 곳이 없어. 본래의 마음과 현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본래의 나를 참 지키기가 어렵더라. 공부하는 나, 놀고 싶은 나.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고요. 위험과 재화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고요. 신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떠나간다는 건 유혹에 빠진다고 생각해봐봐. 이익의 유혹에 주머니에 누가 돈 찔러주면 휙 위험과 재화가 겁을 주면 안 해. 신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에 유혹에 빠지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빨 이거 미인의 조건 아닙니까? 요연한 모습만 보아도 정주를 놓는 것이 나 자신이구나. 파란색 글씨에서의 신금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들 알겠습니까? 이익의 유혹에서요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 아름다운 미모 본래의 나를 잃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또 예시의 열거입니다. 예 열거에다가 밑줄 청각과 신상 그리고 시각적인 신상이 여러분을 유혹하네요. 그런데 있잖아 이 양심이라는 신념이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서 만류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결론 도출을 하겠습니다. 천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 나 같은 것은 또 없겠네. 쉽게 변하는 나에 대해서 단정을 하자. 단정적 진술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라는 것의 속성 한 번 나가면 지킬 수가 없더라. 어찌 실각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한 번 나가면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이쪽 있자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에다가 밑줄 끄시고 굳게 지켜야 된다는 거야. 자기 수양에다가 밑줄 끄시고요. 실각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라. 이런 거 비유적 표현이지. 실각끈으로 묶어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 비유적 표현에다가 밑줄.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 달아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친절한 해설진에 껍데기의 현실적인 나가 본질적인 나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나나가 엄청 펼쳐질 거야. 그래서 이 나나나나나를 구분하는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본질적인 나는 가로로 표시를 해놨구나. 친절해라. 이 본질의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가 나잖아. 나 유배지에 지금 와있잖아. 반성에다가 밑줄.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들었던 것이 10년이야. 과거 밑에다가는 유혹이라고 적고 가겠습니다. 유혹에 빠졌던가. 벼슬, 이게 바로 뭐다? 과거 밑에다가는 뭐다? 벼슬이라고도 적어주시고 나의 유혹의 대상이었어.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서 조정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 성공과 출세의 길이 열렸다. 검은 사무의 비단 도포를 쫙 빼입고 검은 사무의 비단 도포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마이너스 표시. 유학자로서의 삶이 아니었던 거야. 유학 공부를 하는 선비의 모습이 아닌 벼슬을 하는 검은 사무의 비단 도포 쫙 빼입고 미친 듯이 대낮에 큰 길을 뛰어다녔는데 이와 같이 12년의 벼슬 생활을 하고 보았어. 처지가 바꿔본 과거 급제로 처지가 바뀌었네. 사무의 비단 도포 한마디로 뭐다? 아하, 너무 좋은 표현 나왔죠? 벼슬의 대유적 표현입니다. 관리에 복장을 했다라는 거지, 그지? 교편을 잡은 지 12년입니다. 교편이 뭡니까? 선생님의 일을, 교사의 일을 대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큰 길도 역시 뭐다? 벼슬길 나아갔다는 거야. 입신양명의 삶에다가 밑줄 그시고 12년 동안 내가 벼슬을 했습니다. 벼슬길을 추구한 현실적인 나의 모습. 나를 지키지 못했던 건 뭐다? 아하, 벼슬살이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다에다가 밑줄. 성공과 출세에 빠져가지고 벼슬살이에서의 승진하는 것의 재미에 빠져서 이 영전의 재미에 빠져서 내 자신을 돌보지를 못했다. 또 처지가 바뀌어서 한강을 건너고 조령고개를 넘게 되었지. 한강에 동그라미, 조령에다가 동그라미. 구체적 지명 나오면 반갑지. 현장감에다가 밑줄, 사실감에다가 밑줄. 조령고개 넘어서 문경세제 넘어가지고 어디로 빠졌게? 포항 간 거야. 기양 갔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친척가, 우리 부모님의 묘지 같은 것들 돌보지 못하겠지. 분묘의 무덤까지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에 대나무 숲까지 달려와서 드디어 멈춘 거야. 어디까지? 포항의 장기의 유배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벼슬의 현실이 멈추게 된 거는 유배지에 와서 이제 멈추게 된 거야. 이때 있잖아.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따라서 이곳에 오게 되었지. 나 옷자 그린 것도 표시야. 나에다가 가로 표시해줘. 이때의 나라고 하면 이때의 나가 뭘까? 땀을 흐르고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이 껍데기에 현상적 자아의 뒷발꿈치를 따라서 본질적 자아도 따라왔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본질적 자아가 땀도 흐르고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껍데기의 현상적 자아의 발 뒤꿈치를 따라서 유배지까지 따라왔습니다. 내 정신줄의 본질적 자아가 유배지, 포항, 장기까지 따라왔어요. 됐지? 여기까지가 이제 내 지난 삶의 요약적 제시야. 나 12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밑줄 끌게. 지난 삶을 요약한 밑줄 한번 꺼주시고 12년에 정줄 놓고 살았다. 그래서 내가 나 옷자 하면 뭐라고? 나 옷자에 한자 그려져 있으면 본질적 자아야. 본질적 자아의 내 내면에게, 내 정신줄한테 물어봤어. 현실적인 나가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껍데기의 나가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유학자로서의 정약용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참된 본질적 자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밑줄 끌게. 질문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 스스로 자아성찰이야. 물결 표시해줘. 자아성찰의 행위에다가 물결 표시,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는 것으로 그냥 깨달음입니다. 낼 거리가 명확해서 이 지문은 쉬운데 근데 나올 것 같아. 이 지문은 진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야야, 본질적 자아야, 정준아,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너 여우나 도깨비에 흘려서 끌려온 거야? 아니면 해신이 부른 거야? 자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어찌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를 따라온 거야? 나에게 영향을 미친 것들, 비유적인 표현들로 여우나 도깨비 이런 유혹에 흔들렸다는 거지. 해신에 흔들렸다는 거지, 그지? 정약용의 생가는 초천입니다. 그래서 너의 고향으로 갈 것이지. 왜 나를 따라왔니? 밑줄 끌게. 본래적 자아를 지키지 못한 결과에다가 밑줄. 포항 장기에 와 있는 게 나를 못 지켰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본 거야. 양심이, 신념이 꿈틀거리는 거에서 나를 찾아왔구나. 끝끝내 나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지. 그 내 본질적 자아가 되게 의인화시킨 거지. 그 얼굴빛을 보니까 마치 얽매인 곳이 있어서 육체에 얽매이겠지. 돌아가지 못하는 거 돌아가지 못하는 듯 했어. 벼슬길에 미련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는 쌤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나라는 본질적인 자아가 얽매인 게 있어서 돌아가지 못하고 나를 쫓아왔다라고 생각하지 벼슬길에 미련이 남아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 이건 그냥 찌 끄어버릴게. 파란색 글씨 찌 끄어버리자. 벼슬길에 미련이 나와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 찌 끄어버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냥 껍데기의 나를 본질적 나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자아 성찰로 자문자답하면서 내면의 신념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래서 그 본질적 자아를 어떻게 확 붙잡았어. 그래서 이곳에 머물게 된 거야. 밑줄 끌 거야. 기양제에서 나를 찾았다에다가 밑줄 본질적 자아를 찾았어. 뭔지 뭐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대화의 형식에다가 동그라미 쳐. 그렇게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거야. 이때 내가 포항 장기에서 나 자신을 찾았을 때 형님 이야기, 둘째 형님 이야기도 한번 얘기 들려줄게. 이때 나의 둘째 형님 자랑군께서도 나 옷자인데 이 옷자를 못 바꿨다 그지? 내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리고 나를 쫓아서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껍데기의 나를 쫓아서 껍데기의 나가 어디로 갔기 때문에 남해로 유배를 가서 껍데기의 나가 남의 지방으로 갔으니 본질적 자아도 따라갔대. 역시 형님께서도 본질적 자아를 딱 붙잡아서 남해에 머무르시게 되었다는 거지. 본문 내용 이해 안 되면 개별적으로 쌤을 청해주세요. 둘째 형님도 벼슬길에 오르셨다가 큰 코 다치시고 기양을 가신 겁니다. 정약용과 둘째 형님의 공통점 어떻다? 성공과 출세에 빠지셔서 성공과 출세에 빠지셨기 때문에 두 분 다 어디를? 기양을 갈 수밖에 없구나. 밑줄 끄자. 기양을 와서야 나를 지킬 수 있었다. 에다가 밑줄. 기양지에서 비로소 나를 찾았다. 에다가 밑줄. 기절한 거 아니지? 성이 그분이 왔다. 빨리 준성아 깨워줘라. 양파림을 입에 물어줘라. 빨리. 양파림을 입에 물어줘라. 알았지? 그래서 봐봐. 나를 지킬 수 있었어. 기양지에서 비로소 찾은 거야. 조금만 힘내보자. 다 가거든. 근데 있잖아. 대조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아? 둘째 형님과 나는 잃었어. 하지만 큰 형님은 잃지 않았다. 그 비법. 형님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비법. 나 자신을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딱 앉아 계시는 거야. 본디부터 나를 지키셨으니까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신 거야. 나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리시지 않으신 형님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줄에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에 이때의 나자는 가로로 나자 표시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자로 바꾸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마지막 줄에서의 나는 나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고 문제 풀어보세요. 소호제는 특히 나, 본질적 자아 이렇게 하살표에 나, 오자, 한자 써져 있는 거는 전부 다 본질적 자아라고 생각해주세요. 나와 작은 형님은 현실의 삶을 따르다가 나를 지키지 못했고 큰 형님은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수양을 하셨기 때문에 본래의 자아를 지키는 삶을 사실 수 있었다. 대조를 기억해. 밑줄 끄자. 큰 형님은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수양에다가 밑줄. 그래서 본래의 자아를 지키는 삶이야. 이것이 큰 형님께서 이게 비법이었구나.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수호제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의 거실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수호제. 큰형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지. 본질적 나를 지키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 깨달음 끝났고 자 이제부터 큰 따옴표 큰형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태연이라는 자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연을 지키고 싶어. 그럼 태연도 어떻게 바꿔야 돼? 본질적 자. 나의 태연도 어떻게 바꿔야 돼? 본질적 자. 그래서 내 집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태연이라는 나의 본질을 지키고 싶어서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태연은 밑줄 끌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본질, 본질적 자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그래서 큰형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우주의 본질을 지키라고 이름을 태연이라고 지어주셨으니 항상 나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다. 이것은 핑계대는 말씀인 것 같아. 겸손한 형님의 모습이지. 맹자께서 맹자가에다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성현의 말씀, 성현 경전의 말씀 인용해오면 뒷받침의 근거가 되지요. 한번 잘 봐요. 지킴이 무엇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 이때 몸도 뭐가 돼야 돼? 나오자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밑줄 꺼놓고 패거리 나오는 나누는 문제 충분히 가능하죠? 나오 본질적 자아에다가 밑줄, 맹자의 말 인용에다가 밑줄, 당연히 설득력을 높이지. 논증의 방식은 뭐야? 주장과 근거야. 그래서 사례로 뒷받침을 하고 있어. 사실의 논거에서의 구체적 사실은 나랑 둘째 형님의 경험 그리고 큰 형님과의 대조 이게 다 팩트의 구체적 사실입니다. 소견의 논거는 어때요? 권위자의 의견, 맹자 말씀 인용.
그 말씀이 진실하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소재 기로 삼겠습니다. 소재기를 쓴 이유에다가 밑줄 끄시고 소재기를 쓴 이유까지 마무리. 그래서 이 글의 갈래는 뭐라고? 기에다가 동그라미 쳐줘.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참된 자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적인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징 첫 번째.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하게 된 과정. 기의 양식적 특징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특징 첫 번째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기라는 글은요. 설이랑 달라요. 우리 1학년 때는 이옥, 설, 참아, 설 배웠거든. 근데 얘는 뭐다? 소재기. 어떤 사건에다가 밑줄, 경험에다가 밑줄, 그 과정을 기록한 한문 수필이 뭐라고? 기야. 글쓴이의 경험에다가 밑줄 끄시고 성찰과 교훈이 드러납니다. 관념적인 이 나의 정신줄,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본질적 자아를 나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대화하는 방식이었어. 성현의 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의문제기 밑줄, 해답 제시에다가 밑줄, 자문자답에다가 밑줄. 의문에서 출발해서 깨달음의 과정이야. 의문 제기에서 자문자답으로 소재의 의미를 밝혔어. 서리적인 표현에 비유적 표현에다가 자문자답에다가 서리법, 열거 이런 것들 기억해주고 대조의 방법에다가 밑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대조 시험 나온다 진짜. 큰형님과 작은형님 나와의 대조도 나오고 지난 삶의 모습은 과거 반성. 이 얘기하고 싶었어. 구체적 사례에다가 밑줄.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 문제 풀어주시고 지발적 문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계속 나갈게요. 경사. 인생의 막바지에 만난 경사 있는 길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신비로운 경사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노년의 삶에다가 밑줄 이건 뭐다? 자연의 섭리야. 이빨이 빠지고 흰머리가 생기고 자연의 섭리에다가 동그라미. 지금은 우리가 임플란트로, 지금은 우리가 탈모, 얼마든지 씻는 걸로 해결 가능합니다. 흰머리, 염색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 되게 두드러지는 자신의 삶의 늙음에 대해 성찰의 자세로 자연의 섭리 받아들였다. 기울어가는 인생의 길목에서 삶을 되돌아보는 느끼는 이 경이로움의 감정. 그 감정 박무걸 시인이 얘기를 하셨으니 시인 설명 한꺼번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끝장. 신비스러운 경사감에다가 밑줄 경사. 인생의 내리막이다. 자연스럽고 고요하게 받아들이자. 이런 건 있잖아. 체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이야. 체념에다가 X 하시고 순순히 응하는 감정으로 성숙한 통찰이야.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 늙어간다는 말에 담긴 의미 성찰해봐라. 이해의 배경 읽으면 다 이해되거든. 인생의 황혼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박무걸 화자의 내면이 섬세하게 그려지는 서정시입니다. 무겁고 젖어있던 젊음의 구두를 벗어버리자. 젊음의 구두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가뿐한 신발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맞아. 낸도 진짜 꼰직인다고 20대 때는 엄청 막 구두 신고 다녔던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절대 못 신겠어. 무조건 3포인 거 이렇게 가뿐한 신발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신비로운 경사감과 함께 걸어가자. 인생의 내리막에다가 밑줄 끄시고 신비로운 경사감에다가 밑줄.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겠지? 바다에다가 동그라미. 여러분도 이런 거 그려보면서 살아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삶의 종착지이자 영원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리로 제시가 됩니다. 삶의 종착지에다가 밑줄. 유자에는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것은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섭리에다가 밑줄. 늙어가는 일은요 역행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요. 삶의 무게와 시간의 흐름을 담당하게 수용을 하자. 늙음조차 긍정하는 시인의 따뜻한 시선이 보여지네요. 읽는 순간 그냥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구절, 유자에 유자가 열리지 귤나무에 귤이 열리지. 수용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럴 때의 길은 로드라는 사전적 의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의 여정이라고 받아들여주세요. 인생의 여정에다가 밑줄. 우리 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삶의 종착지에다가 밑줄. 바다요. 무거운 젊음에 젖은 구두. 과거의 고단함에다가 밑줄. 가뿐한 나의 신발. 현재의 평온함에다가 밑줄. 역시 대비되는 표현. 신비스러운 경사감에 내리막길에다가 밑줄 끄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시다. 기우는 수고요. 감정이 보조되는 순간 영탄법을 통해서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자. 경이롭게 받아들이자. 좋은 일의 경사다. 내리막의 경사, 경도회사의 경사도 되고 깃불경도 되겠네요. 시상 전개 방식과 맥락의 이해로 갑시다. 출발점. 자연의 섭리 속에 놓여있는 삶의 길이 아니겠는가. 삶의 길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유자랑 귤, 바다로 기우는 경사. 중심의 장면, 젊음을 벗고 이제 가뿐한 신발로 인생의 항온길을 걸어가자. 경사감을 통해서 삶의 내리막길도 경사다. 경이롭게 인식에다가 밑줄. 해가 저물고 바람이 불며 감정이 고조된 채 늙음을 수용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항온기의 긍정적 성찰이더라. 감상으로 한번 가볼까? 자연의 섭리와 인생의 길 첫 번째 감상 포인트. 유자에는 유자, 귤나무에는 귤이라는 구절은 자연의 질서를 보여준다. 자연의 질서에다가 밑줄, 순리는 따르는 것에다가 밑줄. 자연의 삶으로 연결시켰군요. 젊음을 벗고 늙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젖은 구두를 벗고 가뿐한 신발을 신어보자 라는 것은 밑줄 끌게. 인생 후반기를 긍정적에다가 밑줄. 바다로 기울어가는 경사감의 체험이라고 하면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거지. 신비스러운 경사감이야. 남색의 세계고 수평의 거리감이지 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밑줄 긋자. 인생 종착지의 평온함에다가 밑줄, 경이로움에다가 밑줄.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랑 색채어가 쓸 거다. 항원 속에 감정이 고조가 됩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거는 하강적 이미지인데 이 시에서 하강적 이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설레는 구름과 바람, 삶의 끝에서 되살아나는 감정과 여운, 삶의 끝자락에서 경험하는 감정의 진폭을 느껴봐라. 늙어간다는 것은, 농익어가는 것은 설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탄으로 오 기울어가는 세계요. 감정 절제에다가 밑줄. 삶의 마무리를 경이롭게 받아들이자. 영탄법을 통한 노년기 수용의 미학이 되겠습니다. 보면 아직까지도 주석이네. 그래도 읽으면 끝이 나네. 한번 할 때 제대로 하자. 유자남기라고 하면 순우리말이야. 나무에다가 기억 종성 체언이거든. 기억이 덧생기는 체언이라고 국어사 시간에 배울 거야. 나무라는 형태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더해지면 남기라는 형태로 바뀌어지니 나무의 기억이 붙은 겁니다. 순우리말로 나무를 나타내는 거 기억해주세요. 유자남기에서는 유자가 걸리고 귤나무에서는 귤이 열리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지순한 길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지극히 순수하다. 훈이 채훈이 빨리 키다리 책상으로 바꾸세요. 지순한 길에다가 밑줄. 바다로 이 지순한 길이 순수한 길이 바다로 기울어 있습니다. 바다에다가 동그라미. 바다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지? 종착지야. 인생 종착지에다가 밑줄. 기울었다라고 하면 제목의 경사와 연결에다가 밑줄. 기쁠경자, 약간 중의적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기울경자도 생각해 주시고요. 마음의 기쁨으로 경사를 받아들입시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바다로 기울어져 있어요. 길에는 자갈이 빛나고 있지. 자갈이 빛났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의 이 인생길에 자갈이 빛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다가 밑줄. 건조한 가을길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가을은 상승입니까? 하강입니까? 저물어가는 나의 인생의 항온기요. 인생의 항온기에다가 밑줄. 가뿐한 나의 신발에다가 플러스. 항온기에 신고 있는 신발은 플러스. 근데 실은 이 신발이 젊음에 젖은 구두를 벗은 거야. 젊음에 젖은 구두는 꼭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한다면 대조적이니까. 이 길은 바다로 기울어 있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지금의 이 감정은 경사감이야. 경사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기쁨의 감정으로 긍정적인 감각이야. 가을길의 인생의 항온길, 가뿐한 신발과 젊음에 젖은 구두 대비적 의미를 기억해주세요. 과거와 현재의 삶의 무게가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경사감이라는 것은 내리막길이 경사로 느껴지는 것. 이 경사길의 내리막길에다가 밑줄. 경사의 내리막길이 신비스럽다. 긍정적 감각에다가 밑줄. 겨우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남색에다가 동그라미 색채 이미지 나왔으니까 심오한 잔잔의 세계. 남색은 어디? 바다야. 바다의 깊고 고요함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 삶의 종착지는요. 심오하면서도 잔잔해. 경건한 인식에다가 밑줄. 바다의 이미지를 남색의 시어로 형상화시켰구나. 남색에다가 밑줄. 색채어 사용되었구나. 내리막길에 있는 평온한 바다가 잔잔하면서도 심오하게 느껴지는 것이야. 하늘과 맞닿았어. 하늘도 푸른색의 이미지인데 수평선에다가 밑줄.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신비스럽다. 신비스러운 경사감.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종착점에 대한 밑줄 끌게. 종착점에 대한 신비로운 인식에다가 밑줄. 신비스럽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인생의 끝 지점이 신비롭다라는 것. 됐나요? 여기까지. 내리막길의 끝에 바다를 바라보면요. 심오하고 잔잔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싶어. 유자에는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것이 지순한 길이야. 지극히 순수한 길.
당연한 길에다가 밑줄. 우리 인생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바다로 들어가야 돼. 가뿐한 신발을 신고서 말이야. 당연한 길, 거스를 수 없는 인생의 순리, 자연의 섭리에 순응을 하자. 자연의 섭리에 순응에다가 밑줄. 1년의 반복과 변주는 마치 시소가 평형을 이루는 듯한 느낌인데 구조적 안정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뒤통수, 나의 뒤통수에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밑에다가는 하강. 설레는 구름과 바람 바라보며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고 있는 길은 바다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경사길. 저물어가는 인생의 항해길을 한번 밑줄 꺼주시고 구름과 바람이 설렌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늙어가는 것은 어떻다고요? 설레는 감정이야. 늙어서 느끼는 감정의 여운. 생의 미세한 떨림입니다. 반복되는 자갈, 빛남, 경사감. 노년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라? 긍정적으로. 시야를 통해서 자갈이 빛나고 있다. 바다로 기울어가는 경사감, 기우는 세계요. 신비스러운 경사감.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을 느껴보자. 기우는 세계요. 오에다가 밑줄 끄시고 영탄. 세계요라고 하면 품사 따져줘. 세계는 품사가 뭐지? 명사, 대명사, 소사, 명사입니다. 세계라는 명사 뒤에 여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표시할까? 여는 품사가 뭐야? 조사. 조사 중에서 뭐라고 불러야 돼? 세계여회사의 여는 조사 중에서 무슨 조사지? 호격조사, 격조사지. 그래서 세계여라고 하면 우리가 문장 성분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독립성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세계여라는 돈호법 사용했습니다. 돈호법에서 영탄법까지 황혼의 무렵에 바다로 기우는 세계에서 느끼는 신비스러운 경사감. 내리막길 바다로 기우는 인생의 내리막. 이걸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쓰고 기행정적으로 수용을 하자. 근데 이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신발로 표현을 하는 거. 꺼라고 춥다고 이제 가을이 왔다고 우리가 춥게 느껴지다니. 이쪽만 바라봐.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걸 생각하며 갑니다. 현대시, 서정시, 자유시 괜찮니? 성찰적, 상징적, 자연친화적. 자연친화적인 거는 약간 좀 세모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받아들이는 삶에서 자연친화보다는 그냥 인생에 대한 성찰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이 드는 일에 느끼는 가뿐함, 신발로 표현을 했어요. 신비로움의 경사감, 항온기의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긍정적 성찰. 그래서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친화라는 표현을 좀 넓게 사용한 겁니다. 밑줄 끌게요. 1인칭 하자의 시점에다가 밑줄. 인생의 황혼기를 마주한 내면의 성찰과 정서. 공간적 배경은 자갈이 깔린 가을의 내리막길이야. 밑줄 끄자. 자갈이 깔린 가을의 내리막길에다가 밑줄 빛난다라고 얘기했어. 바다의 남색의 이미지, 그리고 수평선의 하늘에 맞닿은 바다의 모습까지 해질 무렵의 저녁의 풍경이 구름과 바람이 설렌다라고 표현을 했지. 밑줄 끄자. 늙어가는 삶의 풍경을 자연의 흐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하자의 삶의 여정을 내리막의 길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했습니다. 종착지는요, 바다예요. 구조적으로 이제 출발에서 과정에서의 종결로 인생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구나. 식구가 반복이 되고 있어서 하자의 정서랑 인식은 강조가 되고 반복은 항상 대구적 표현, 시적 운율 형성합니다. 오오라든지 여라는 혹격의 표현을 통해서 정서가 고조가 되는구나. 좋다. 정서 고조에다가 밑줄. 남색과 자갈이 빛나다. 설레는 구름과 바람이라는 밑줄 그자. 감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색채어에다가 밑줄. 주제를 감각적으로 환기시켜주고 전반적으로 늙어가는 과정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야. 비극과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마. 신비롭고 설레는 체험이야. 신비롭고 설레는 체험에다가 밑줄. 내리막이라는 인생의 자연의 일부니까 받아들이는 하자의 성숙한 인식이 드러나더라. 인생의 막바지에서 만난 경사 있는 길에서 느끼는 신비로운 경사감. 내리막길의 경사감. 제목이랑 연결. 근데 경사가 기쁨의 마음도 되겠군요. 겨울나무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의 보기 박스에서는 늙음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그런 보기를 이용한 문제 얼마든지 나오겠지. 박재상 씨 또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 출신. 그래서 추억에서라는 시 기억나요? 엄마가 진주남강을 건너시면서 생선장수를 하셨던 어머니의 이야기 시 기억나십니까? 그런 설명들을 좀 달아주셨을 것 같은데 필기 참고해가지고 준비해 놓을게요.
시인 설명은 한꺼번에 정리해서 그냥 시험 직전에 읽어보기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갑니다. 길잡이. 젊은 날의 허위와 가식, 방황과 혼란을 벗어버리자. 젊은 날은 어떨까 얘들아? 허위에다가 밑줄, 가식, 방황, 혼란에다가 밑줄. 여러분들 이런 시기를 겪겠지. 진짜 20살에서는 진짜 하늘이 손바닥만해 보이는 그런 심정도 느끼게 될걸요. 겨울나무를 보며 근데 깨달았어. 모든 것이 앙상해진 발가벗은 겨울나무를 보며 박재삼 시인은 깨닫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또 다른 것과의 만남입니다. 젊은 시절에 놓친 것들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고요. 참모습을 알아가는 기쁨을 느낄지 모를 일이지요. 박재삼 시인 역시 앙상한 가지가 시적 대상이야. 앙상한 가지에다가 밑줄을 끄시고 겨울나무에다가 동그라미 황혼기의 대상을 봤어. 근데 그 모습이 어떻다? 막 여러 가지의 열매와 잎을 달고 있는 것이 허위와 가식이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떨어낸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허위 가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런 모습을 발견한 거야. 겨울나무로. 겨울나무를 자신의 모습과 동일시 여겼다. 이거 갈매나무랑 연결시켜도 될 것 같은데 겨울나무를 자신의 모습과 연결에다가 밑줄 동일시지. 그래서 자신도 역시 진실한 모습을 알게 된 기쁨을 표현을 합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 시는 나무의 모습을 인간의 삶에 대응시켜서 와 이런 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밑줄 그자. 나의 복가시 나무랑 연결되면 딱 이거 아니니? 나무의 모습이 인간의 삶에 대응에다가 밑줄. 화자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산발이었어. 어지럽게 흔들리면서 자랐던 나무였던 거야. 정신없이 방황했어. 스물의 안팎의 젊은 시절 숨가쁘게 살았던 자신을 떠올립니다.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버린 이 앙상한 겨울나무는 앙상한 겨울나무에다가 동그라미 중년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한 거야. 그리고 화자는 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적 화자의 상황은 어디? 탕에다가 네모박스 뭐를 목멱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야. 멱을 매는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나무를 바라본 거야. 벗을 것을 다 벗어버린 겨울나무. 비로소 내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자신의 참모습에다가 밑줄 끄시고 깨달음의 성찰의 자세. 스물 안팎되는 말이야. 과거라고 적자. 이연의 마음과 가까운 대비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의 전개, 대비된 화자의 모습 제시. 이걸 기억해야 돼. 삶의 이치를 깨닫기 전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떻게 살았냐면 수풀이 산발을 하고 있었어. 무성한 여름나무에다가 밑줄 계절적으로 비교를 하자. 여름은 20대, 겨울은 40대. 지금 시작하자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제 손등이 앙상한 시기란 대조를 보일 거야. 어지럽게 흔들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방황을 시각에다가 밑줄. 사고 많이 쳐요 20대 때. 멀리 있는 스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든다라는 것은 혼돈에다가 밑줄 끄시고 방황에다가 밑줄 끄시고 젊은 날을 환기시켜서 떠올려 봅시다. 갈피를 못 잡고 그렇게 불안한 그리움에 살았던 거야. 그리움에다가 밑줄 끄시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한다기보다는 뭔가 갈망하는 마음의 그리움이 늘 갈급이 좀 있어. 20대에는 뭘 하고 싶은 혼란 밑줄, 방황 밑줄, 불안정한 상태에다가 밑줄. 그래서 늘 마음속에 갈급되는 그리움이 있어. 현실과 이상에서의 혼란인 거지. 잘 살고 싶은데, 성공과 출세하고 싶은데. 숨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숨가쁜 나무의 모습으로 살았다. 사랑의 여름날이었다. 여름나무 젊은 날의 화자를 불러봅니다. 숨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20대의 나여 하고 불러보는 거죠. 도노법에다가 밑줄, 영상법에다가 밑줄. 체험 뒤에 혹격조사 붙여서 도노적 표현으로 연탄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여름나무의 나의 모습은 격정이었다. 젊은 날의 방황과 열정의 모습. 이제 마흔이 가까운 중년 시절의 현재의 화자에다가 밑줄. 당연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비가 나오겠지. 당연히 이제 깨달음의 자세가 제시가 되겠지. 손등이 앙상한 때야. 산발의 수풀과 대조되는 모습이야. 나무들도 전부 겨울나무에 그것이 되어서 겨울나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시적 대상, 화자의 현재의 상태와 동일시되는 대상, 겨울나무입니다. 읽으면 다 이해돼요. 넘어갑니다. 잎사귀들을 떨어내자. 떨어내고 밑줄, 부끄럼 없이에다가 밑줄, 솔직하게 시원하게 벗을 것은 다 벗어버렸다. 겨울나무에 대한 긍정적인 식에다가 밑줄, 혼란과 방황에서 다 벗어버렸어. 허위와 가식을 다 벗어버렸어. 원숙한 중년기라고나 할까? 원숙한 중년기에다가 밑줄. 지금의 시적 화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오늘의 화자 어디에 있어요? 탕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성찰의 공간에다가 밑줄. 비로소
그런데 마침내 전환을 할게. 그것들이 나를 향하고 있어. 그것들은 뭘까? 이 시의 시적 대상 겨울나무가 손을 흔들어주고 있구나. 의인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손을 흔들며 밑에다가는 뭐라고? 의인. 화자가 겨울나무가 나에게 말을 거네라고 인식하고 있어. 새로운 인식에다가 밑줄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성찰에 대한 기쁨에다가 밑줄 동질감에다가 밑줄 그럴 것 같다. 뭐 할 것 같다 라는 것은 판단에 대한 확신은 아니지. 유보적 표현에다가 밑줄 그시고 성찰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으로요. 의인한 겨울나무에다가 밑줄 화자의 기쁨과 반가움이 투사가 됐구나. 부연 노을 속에서 노을에다가 동그라미 역시 상승입니까 하강입니까? 라고 하면 시간적 배경에다가 밑줄 하강적 이미지의 경치지.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다. 유보적 표현으로 나는 밑줄 끌게. 성찰이 계속되네다가 밑줄 순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밑줄이다. 자신에 대한 객관화에다가 밑줄. 그래서 화자의 완숙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깨달을만 아니야. 밑줄 끌게. 알아가는 것이야. 알아채 나가는 것에다가 밑줄 과정입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알아채 나가는 과정이다. 참된 모습을 확인한 기쁨이다. 전혀 어렵지 않죠. 관조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1년의 나무, 드러나지 않았던 여름나무를 떠올려 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겨울나무거든요. 그래서 겨울나무를 통해서 여름나무를 환기시켜보고 떠올려 보고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회고적. 이연의 나무가 나에게 손을 흔든 것 같다라는 거의 감정은 조용히 관찰하는 관조적 자세입니다. 겨울나무를 탕 안에서 바라보면서 깨달아 버렸어. 삶의 의미를. 인간의 참모습의 인식, 기쁘다 이걸 깨닫게 되어서 겨울나무를 통해서 성찰하는 중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자연의 현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겨울나무가 벗을 것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깨달음으로 담담하게 삶의 의미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 대조적 시야를 통해서 젊은 시절의 방황, 젊은 시절의 방황에다가 밑줄 쌤도 파노라마로 막 스쳐 지나가거든요. 네네네네네. 어서 오세요. 책까지 왔어요. 우리 유민이. 오케이. 유민이 책님. 요. 네, 좋은 거야 그러면. 유민이 잘 가. 왜? 아이스크림 사줄까? 힘드나? 예. 아니야, 지금 내가 생각한 타이밍이 없는데. 진짜. 지금 아닌데. 이거는 끝내자. 그냥 듣기만 들어라. 쉬어가야 되겠니? 그럼 잠시만. 나도 보고 싶은. 갈게. 마무리하자. 아저씨들아. 아이고, 우리 아재들. 가자, 아재들. 삶의 의미에 대해서 화자가 깨달았다. 그리고 뭐다? 대조적 시야에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젊은 시절에 방황한 거는 1년에서 중년의 홀가분함을 보여주는 것은 2년에서 다 벗어 던질 걸 벗어 던졌다는 거죠. 숨을 안팎에 막연한 이상을 동경했던 거는 그리움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방황하고 열정적이게 살았는데 지금 마음 가까운데 젊은 날의 혼란과 걱정에서 다 벗어난 이 삶도 기쁘다는 거야.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시간의 흐름에 나가 밑줄 1년과 2년은 시간의 흐름이야. 과거, 현재, 대비도 기억해주고 영단적 어조로 뭐라고? 사랑이요. 저양물의 특성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형상화시켰고 대상을 의인화시켜서 시상이 구체화가 되더라. 하나만 딱 더 해버립시다. 할게요. 힘내세요. 낚시설. 이가 빠졌어. 밑줄 끌게. 이가 빠진 경험에다가 밑줄. 그럼 사람이 좀 당황스럽잖아. 이때 당시에 늙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두려웠을 것 같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시는 거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그러니까 얘도 그럴 수 있잖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선시대도 생각해봐봐. 이빨이 빠졌다? 그러면 단백질 섭취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가 빠져서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으로서 분수를 지키지 못했던 자기 모습을 또 반성하고 늙음을 잊고 함부로 행동을 하거나 왜? 좀 육체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었어. 늙음을 한탄하면서 슬퍼하지 않고 늙음을 편하게 받아들이겠다. 밑줄 끄자. 늙음을 편하게 받아들이겠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근데 참 수호제기도 그렇고 낙치설의 늙음에 대한 수용의 시리즈에서 얼마든지 링크를 걸만한 작품들이 좀 있단 말이야. 이거는 수업의 분위기를 좀 보고 막판에 그냥 쌤이 총정리할 때 소개만 좀 할게요. 수호제기에서 너무 정약용의 작품에 시랑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왠지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오바를 떨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소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봐도 되고 쌤이 준 문제에도 좀 있더라. 그런 링크를 거는 것들이 좀 풀어보고 나이가 들어서 이가 빠지게 되자 그동안 나이에 맞지 않게 내가 좀 까불었어. 밑줄자 나이에 맞지 않게 생활에다가 밑줄 이게 체력에 자신이 있었다는 거지. 자신을 반성하고 안정된 정신과 성품으로 새로운 인생의 도를 찾을 것을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밑줄자 새로운 인생의 도를 찾을 것을 결심에다가 밑줄 글쓰기는 이가 빠져서 책을 제대로 소리내어 읽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인생의 근원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독서를 즐기는 글쓴이에게 심각한 상태로 인식이 되는 거야. 이빨에 소리가 새니까 글을 못 읽는 거야. 강독이 안 되는 거야. 글쓴이는 이러한 시련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나 찾아올 수 있는 시련에 굴하지 않고 그 시련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자. 밑줄 긋자. 시련을 새로운 시각에다가 밑줄 이가 빠졌어? 그렇다는 건 내가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은 이가 빠지기도 전에 눈을 감는데 죽는데 나는 이가 빠지는 경험을 하는 거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것 아닌가? 오히려 좋아. 삶의 어느 순간에나 찾아올 수 있는 시련에 굴하지 말자. 인생의 의미와 자세를 새롭게 깨닫는 글쓴이의 성찰적 자세. 김창읍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으니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70살까지 살았다는 거는 조선시대 때 어마어마한 장수를 글쓴이의 태도로 가자. 이가 빠진 일이 계기에다가 밑줄 화자가 삶의 태도의 변화를 일으켜. 아, 내가 이제 늙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육체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면 안 되겠다. 시골 풍경에다가 밑줄 끄시고 좀 집안이 좀 골격도 좋고 이런 집안이었는가 보다. 그지? 책을 읽으면서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처럼 경망하게 행동을 하지 말자. 자신의 또래보다 좀 건강하다라고 까불었는데 그 흡족한 마음이 좀 있기는 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노인에 맞게끔 행동하자. 경험은 다시 한 번 더 이가 빠진 일에 대해서 삶의 서글픔을 느낍니다. 왜? 낭낭한 목소리로 책을 소리내서 읽을 수가 없거든요. 성찰과 반성으로 분수에 맞지 않게 산 지난날을 반성을 하고 깨달음은 뭐다? 노인으로서의 분수를 알고 하늘의 도리에 맞게 살아가자. 감상하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 집중! 무술년에 66이 된 거야. 와, 조선시대 때 66살. 대단합니다. 앞니 하나가 까닭없이 빠져버렸다라는 것으로 낙치, 제목과 관련해다가 밑줄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지. 그러면 이빨이 빠지면 당연히 이제 늦기 시작하네. 입술이 일그러지고 말이 새고 얼굴도 비뚤어지는. 거울을 들고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 같아서 깜짝 놀라서 눈물이 줄줄줄줄. 밑줄 끌까? 나열에다가 밑줄. 이빨이 빠지고 난 후에 변화가 얼굴 일그러지는 것 같고 말도 새고 삐뚤어지는 것 같고 놀라움과 충격에다가 밑줄.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가 빠진 처음에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봤어. 깨달은 교훈에다가 밑줄. 지금부터 시작해볼게. 낙치설. 그럼 수호제기의 기와 낙치설에서의 설이라는 글의 형식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 경험과 가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입니다. 설도 한문 수필의 갈래로서 어때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그 사이에 길든 짧든 진실로 단계가 많게 마련이야. 단계가 많게에다가 밑줄 많은 일이 만나지. 갓난아이 때 죽으면 이가 아직 나지 않았고 67살에 죽으면 이를 아직 갈지 않은 상태고 유치를 달고 죽은 거죠. 8살부터 60이나 70살 사이에 죽으면 영구치를 간 뒤 다시 80살부터 100살을 넘기게 되면 이가 다시 난대요. 이를 기준으로 사람의 일생을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밑줄 긋자. 정리한 사람의 일생 변화에다가 밑줄 이를 기준으로에다가 동그라미 이를 기준으로 해서 갓난아이 67, 8살부터 61은 그리고 80살부터 100살까지 내가 살았던 횟수를 따져보니까 거의 4분의 삶을 살아서 이의 나이 또한 한 갑자를 지나왔단 말이야. 그렇다면 짧다라고는 할 수 없는 60년을 이 이빨을 가지고 살아왔어. 이빨 하나를 60년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야. 더욱이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줄줄이 황천길로 돌아간 사람을 이루 셀 수가 없을 정도의 시기였다는 거야. 귀신이 된 사람이 능이 이가 빠진 상태로 귀신이 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얼마 안 된다. 서리적 표현에다가 밑줄 끄시고 평균 수명이 40이기 때문에 이가 빠지는 걸 경험해보고 죽은 사람이 좀 몇몇 사람이라는 거야. 희귀한 경험을 나타낸 거야. 희소같이. 이가 빠진 것을 긍정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남들이 못하는 경험을 내가 해보네? 이가 빠진 것에 대해서 위로를 하는 거야. 남들은 이가 빠지기도 전에 죽는데 이가 빠질 때까지 내가 아직까지 하지만 슬퍼할 만한 점이 없지는 않네. 사람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대하는 것 중에 음식을 먹어야지 체력이 길러져.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 이쪽이다.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꼭 필요하다에다가 밑줄 이의 중요성. 하루아침에 이가 빠지거나 맞물린 이가 부러지잖아. 곡물이 새지 뭐 치과가 있었겠어? 밥조차 딱딱한 거야. 이따가 살코기를 씹으려 해도 문득 고약한 지경을 만나고 말아.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난처한 근심이 있게 마련이니 장차 세약해진 몸뚱이를 붙들어 지켜낼 수가 없는 게 이의 중요성이야. 결국 매미배처럼 혼죽해지고 거북이 창자처럼 굶주리게 될 테니 이는 근심할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야. 납치라는 것은. 매미는 이슬만 먹고 거북이는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데에서 가난하여 굶주린다는 뜻,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근심이다. 왜 매미랑 거북이를 가져왔냐? 매미에다가 동그라미, 거북이에다가 동그라미. 비유적인 표현으로 매미는 이슬만 먹어도 되고 거북이는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으니 근심이다 라는 말을 하려고 비유적 표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입과 배에 관한 일을 밀어줄 수가 있다라고들 한다. 먹을 때의 불편함은 오히려 견딜 수가 있다는 거야. 이쪽이자. 먹을 때의 불편함은 견딜 수 있는데에다가 밑줄 더 큰 문제가 있어.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소리내어서 읽는 강독을 좋아했거든. 책 중에는 아직 소리내어 읽어보지 못한 것이 적지 않은데 글쓴이의 독서 방법이 뭐다? 강도. 그저 만년의 광경으로 강경으로 내가 언덕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소리내어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마치기를 그려보며 밤중에 등불로 길을 비추듯이 이쪽이다. 밤중에 등불로 길을 비추듯이에다가 밑줄 구체적 비유입니다. 그 근원을 잃고 헤매지 않기만을 바랐다. 하자는 나이 들어서도 밤중에 등불로 길을 비추는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뭔가 이걸 깨우치고 싶은 거야. 밑줄이다. 삶의 지표를 찾기를 바란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글을 계속 읽고 싶어. 근데 이제 한 차례 입을 벌리는 순간 그 소리를 내는 순간 깨진 종가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야. 깨진 종가 같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제대로 발음이 안 돼. 빠르고 느린의 가락이 없어지고 맑고 탁함은 조화에 어긋나서 칠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팔풍을 알지를 못할 소리야. 밑줄 자 7음 7가지 소리에다가 밑줄, 팔풍 8가지의 악기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제대로 소리를 내지를 못하겠다. 처음에는 낭낭하게 하려 하더라도 나중에는 말을 더듬게 되니 이에 서글퍼져서 내가 감동을 못하겠어. 책 읽는 즐거움이 안 되는 거야. 덕성이 나타내져서 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슬퍼할 만한 것 중에 가장 큰 일은 뭐다? 음식 섭취의 어려움, 장애, 이건 문제가 안 돼. 그래도 참을만해. 큰일이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소리내어 글을 읽는 즐거움이 빼앗긴 거야. 그게 가장 슬픈 거야. 한편 또다시 곰곰이 생각해봤어. 지난 삶의 성찰에다가 밑줄 옷 하나 쓰니까 좀 적어볼까? 사색적. 내가 나이는 많지만 몸은 가볍고 건강한 사람이거든. 몸은 가볍고 건강하다에다가 밑줄 좀 체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네. 걸어서 산을 오르고 먼 길에 종일 말을 타기도 하고 혹 천리가 넘는 길에도 다리가 시거나 등이 뻐근한 줄도 모르는 연배에 비해서는 건강한 사람이야. 이쪽에 자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다에다가 밑줄 이런 게 제일 자부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연배를 살펴봤을 때 나만한 사람이 좀 보기 드물어 이런 걸. 이 때문에 혼자 조금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야. 혼자 기분이 좋아졌다에다가 밑줄. 그래서 혼자 즐거워하다 보니 세약해진 것을 까맣게 잊고 아직 젊었다고 내가 좀 생각하기. 나 아직 청춘인데 뭐 밑줄 그자. 아직도 젊었다고 생각하곤 했다에다가 밑줄.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나 다 매한가지군요. 나이 든 것을 잊고 자만했다에다가 밑줄. 건강에 있어서는 막 이렇게 막 올해 몇 연세 어떻게 되세요? 라고 했을 때 진짜 한 밑으로 막 이만큼 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분명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꼭 이것을 먹어야 되는 사람 가까이 와서 부터 아, 좀 문제가
난 당당해. 난 당당해. 입에 하나 물렸으니 사실 끝까지 안 해가 난 전혀 미안한 감정이 없어. 책 봐 빨리. 건강에 자신 있었던 그런 나의 자만의 어떤 일을 만나면 멋대로 행동하고 막 이게 지난날의 나의 반성이네. 멋대로 행동에다가 밑줄 흥에 겨우면 막 언제까지 갔다가 반드시 몫이 피곤한 지경이 되어야지 돌아왔다는 거야. 헉, 이런 사람이 이제 막 발톱이 막 빠질 때까지 달리고 피곤한 지경에다가 밑줄 건강에 대한 자만에다가 밑줄 무리하게 좀 몸을 썼어. 그것에 대한 반성에다가 밑줄 또 막 산만하여서 수습을 못함으로 스스로 맹세하기를 자취를 거두고 한가로이 쉬면서 1년 내내 문을 나서지 않을 작정을 하기도 했어. 일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던 적도 있어. 하지만 또 막 완전 외향형 인간이구만. 예전에 하던 버릇에 얽매여서 저녁에 후회하고 아침이 되면 또 되풀이하고 대개는 새하고 성함의 경계가 분명치 않아서 그때그때 감당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체력에 한계가 없어서 좀 건강하다 보니 몸을 좀 함부로 다루는 외향형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이 나갔겠네. 우리 지금 시대에 살았으면 철이 건강 과신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무리한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이제 느닷없이 형체가 일그러져서 추한꼴이 되었다. 추한꼴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빠짐. 이 꼴로 사람 앞에 나서면 놀라 슬퍼하지 않을 리가 없겠네. 그럴진데 내가 비록 잠깐이나마 늙음을 잊고자 한들 그럴 수가 없어. 밑줄이다. 늙음을 잊고자 한들 그럴 수가 없다에다가 밑줄 자연의 이치에 순응해야 한다에다가 밑줄 이제 받아들여야 돼. 이제부터 비로소 노인으로 자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노인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제 나도 노인이라는 것에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아. 내 모습이 달라진 거에 선왕의 제도라고 하면 옛 임금님의 모습들에 나이가 예순이 되잖아.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군복을 입지 않으면서 직접 배우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된 거야. 60이라는 것은 내가 일찍이 얘기를 읽었어도 이 뜻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한없이 망령된 행동. 망령된 행동에다가 밑줄 좀 꺼줘. 건강 과신. 건강에 대한 과신으로 좀 까불었어. 건강을 늦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잘못을 크게 깨달았어. 이제 노인답게 행동할 거래.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갈 실수가 있을 것이다. 이가 나를 일깨워 준 것이 맞네. 밑줄 끄자. 자연에 순응하는 삶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가 빠지고 난 후에 변화를 받아들이겠다. 주자는 눈이 멀어서 존냥에 전념하게 되자 도리어 진작 눈이 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주자의 살을 좀 가지고 올게요. 주자에다가 동그라미. 존냥에다가 밑줄 끄시고 착한 성품 기름에다가 밑줄 수양이지. 수양에 전념을 하게 되자 도리어서 진작 눈이 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주자의 사례는 어떤 사례야? 눈이 멀고서야 성품을 기를 수 있었다.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사람은 항상 오히려 조화가 좀 깔려있어. 사람은 항상 눈이 멀고서야 성품을 기를 수 있었다. 주자도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탈바꿈을 했으니 형체가 일그러지니 고요함에 나아갈 수 있고 말이 헛나오니 침묵을 지킬 수가 있지. 살포기를 잘 씹을 수 없으니 담백한 것도 한번 즐겨보고 경전 외에 외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 마음도 살펴보자. 이 조용히 묵독할 수가 있다는 거야. 고요함에 나아가면 정신도 편안해지겠지. 침묵을 지키면 허울이 줄어들겠지. 담백한 것을 먹으면 복이 온전하고 마음을 살피면 도가 모이는 거잖아. 이거 네 줄 쫙 묶어봐봐.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낸다면 뭐 낼 수 있을까? 이를 잃음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오히려 좋아. 이가 빠진 현실 인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수능을 했을 때 가지게 되는 좋은 점에 대해서 나열을 했어. 인식의 전환이야. 인식의 전환에다가 밑줄 끄시고 수능을 했더니 이런 게 오히려 좋아. 담백한 거 즐길 수 있어. 마음을 살필 수 있어. 정신이 편안해졌어. 허물이 줄어들었네. 마음이 복이 왔고 도가 모였네.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 손익을 따져보니까 얻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밑줄 끄자. 이가 빠져서 얻는 것이 많다. 서리법으로 더 많지 않겠는가? 마무리 지을게. 대개 늙음을 잊은 자는 망령되고 늙음을 탄식하는 자는 천하되 늙음을 탄식하는 자는 천하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지 말해. 망령되지도 천하지도 않아야 늙음이 편안해지는 것. 늙음을 받아들이자. 수용하자. 편안히 여긴다는 말을 쉬면서 자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쁘게 화평함에 처하고 성당하게 조화를 올라타서 형상의 밖에서 논일며 생긴 모양에 얽매이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야. 밑줄 끄자. 생긴 모양에 얽매이지 않고 놀며에다가 밑줄 형상의 밖에서 놀아라라는 거에 형상이 뭐다? 생김새. 생김새 밖에서 논일며 요절과 장수를 마음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천리를 즐겨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에 가깝다.
천리를 즐겨라 라는 것으로 인생을 즐기는 방법은 뭐가 있다? 늙음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순간, 글쓴이는 늙음이라는 것을 수용하는 순간 천리를 즐겨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늙음의 천리를 받아들여라. 그래, 넘어가자. 교훈적이에요. 고전 수필에서의 설의 갈래를 기억해주세요. 설에다가 동그라미, 향상과 이치 플러스 의견, 그래서 항상 2단 구성이야. 이거 하나만 적어볼까? 김진석 쌤도 설명하셨으면 선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설은 항상 2단 구성. 사물의 현상, 구체적 현상을 얘기를 해주고, 이가 빠진 경험이라는 구체적 현상 플러스 자신의 의견은 뭐였다? 늙음에 대한 긍정적 수용, 경험과 성찰과 교훈과 비유적, 지난 삶에 대한 성찰, 새로운 삶의 자세의 다짐. 이가 빠진 이를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봤어. 얻었던 깨달음은 뭐다? 수용을 하자. 이가 빠진 경험에다가 밑줄, 깨달음과 삶의 태도에다가 밑줄, 부정을 오히려 긍정으로 바꿀 거야. 그래서 이거야. 체험 플러스 성찰의 2단 구조. 선인들의 예법, 권위 있는 성현의 주자말을 인용했습니다. 주자의 말을 인용에다가 밑줄, 주자도 눈을 멀고 나서야 그때 진리를 깨달았다. 그때 시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빠진 거죠. 요거. 되게 늙음이라는 자는 뭐 이런 생각의 의견입니다. 글쓴이의 정석,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생각을 압축적으로. 그래서 요절과 장수를 마음으로 따지지 않으니, 요절했는지 장수를 했는지 마음으로 따지지 말고 천리를 즐겨 근심하지 않은 사람에 가깝다.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가 빠진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얻은 게 더 많네 라는 것을 또 나열을 했어. 주자가 눈이 어두워진 것을 계기로 마음의 성품을 기르는데 점령했지. 이런 사례를 통해서 마음과 성품을 기르면서 남은 인생을 즐겨서 살아가겠다. 요절과 장수를 따지지 말아라. 문제도 너무 좋네요. 이걸 안 풀고 어떻게 아끼겠습니까? 문제를 풀어야지요. 15번 위에 봐봐요. 밑글의 마지막에 글쓴이가 덧붙인 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수능특강 본문에도 나옵니까 이거? 잘 깨달아, 이걸 잘 받아주세요. 알았죠? 이거 성정리 때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침묵 속에 내 마음을 지킨다. 강독하지 않아도 된다. 갈래북학 그러면 시험 범위 끝. 그리고 성정리 때 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나 한잔 하고 바로 헤어질까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네, 현대소설 차나 한잔 할게요. 선생님 저 차나는 어때요? 차나 한 잔. 술이나 한 잔과 차나 한 잔의 의미의 차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징적 소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나 한 잔은 진짜 서점에서도 지금 나온다 작품 전문 잘 봐라 하는 진짜 중요한 작품. 무조건 이런 패스는 내신다. 차나 한 잔에다가 별표 5개 그려버려. 가수 다음에 판문점 안 하는 거 맞지? 네. 예, 차나 한 잔 가겠습니다. 김승옥 작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되게 중요해. 김승옥 작가도 별표 쳐야 돼. 혹시 1964년 서울이라는 작품 읽어보셨습니까? 모른다라고 하면요, 산업화의 현실에 대해 비판해요. 이제 인간들의 인정이 사라지고 실용적이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은 더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이 작품은 회색빛 도시라는 말 너무 좋은데 밑줄 긋자. 회색빛 도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산업화야. 그 속에서 뭐를 느낀다? 비극을 느끼는구나. 이 작품은 신문 연재 만화를 그리던 인물이 주인공이죠.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겪는 심리적인 동요입니다. 해고 통보에다가 밑줄 끄시고 해고 통보를 어떻게 날려버리지? 되게 위선적인 멘트. 차나 한잔 합시다 라는 위선의 멘트로 날립니다. 거기에서 오게 되는 심리적 동요, 삶의 단면을 그린 소설입니다. 차나 한 잔에다가 동그라미, 이 정중한 말에 담겨있는 비정함에다가 밑줄, 위선에다가 밑줄, 현대 도시인의 불안한 삶과 관계의 형식화를 고발을 합니다. 관계의 형식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졸업하고 나서도 잘 만날 것 같나? 91기 친구들이랑. 그런 형식화, 관계의 형식화 한번 고민해봐봐. 작가는 절제된 문체, 좋아. 절제된 문체에다가 밑줄. 현대소설에 있는데 냉소적 유머에다가 밑줄. 사수 다음에 판문점 다음에 이거 다음에 나오겠다.
냉소적 유머를 통해서 소시민의 고단한 하루를 깊이 있게 형상화시키더라. 야, 이 이해의 배경에서의 시대가 진짜 중요해. 196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에다 밑줄 끄시고 이거 보기박스로도 주어졌지. 사회에서는 개인이 점차 소외가 됩니다. 개인 소외에다가 밑줄 끄시고 소외된 사람들 관계는 형식화가 되죠. 관계는 형식화에다가 밑줄. 이 작품은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예술가가 겪는 현실적 고통과 불안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예술가가 겪는 현실적 고통과 불안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연재 만화를 성실히 그려오던 주인공이 해고도의 통보를 받는 날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 예술가로서의 자존감과 생계 문제 사이에서의 갈등 진짜 기가 막히게 힘든 거 아닙니까? 이 예술가로서의 자존감과 생계 문제 사이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겪는 무력감 차나 한 잔이라는 말은 겉보기에는 차를 따뜻하게 챙겨주는 따뜻한 인정가치도 느껴지나요? 실제로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에다가 밑줄 냉소적 표현이죠. 사회의 위선과 비정함입니다. 위선 밑줄 비정함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전체 줄거리 갈게요. 신문에서 시사 만화를 연재하던 그는 며칠간 내 만화가 신문에 연재가 안 되는 거야. 해고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결국 문화부장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냉정하게 차나 한 잔이라는 말과 함께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다른 신문사에 연재를 부탁을 하지만 또 거절을 당해요. 거절에다가 밑줄 끄시고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친구 김선생을 부른다. 김선생에다가 동그라미 술에다가 별표. 이 술은 진정한 관계를 형식적 관계가 아닌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관계에서 마시는 것이 술이다. 자신을 위로에다가 밑줄 끄시고 S지만 아톰 X 공간은 이제 내가 이별을 해야 돼. 그래서 좌절과 무력감을 느끼죠. 집에 돌아온 아내는 따뜻한 아내입니다. 아내의 따뜻한 태도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아내한테 미안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지. 인물에 대한 정리 갈까? 그는 시사 만화를 연재하던 만화가로 해고를 당하고 난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만 또 거절을 당해서 무력감에다가 밑줄, 불안에다가 밑줄. 1960년대 소시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6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 소외되는 대상 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인의 대표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문화부장은요. 형식적 예의에다가 밑줄 끄시고 차나 한 잔. 만화 연재 부탁을 거절을 하며 냉소적 태도. 찻값을 먼저 내면서 그를 무안하게 만든다. 김 선생은 친구지. 그를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마음을 나누는 선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 아내가 참 따뜻한 아내야. 따뜻하게 남편을 맞이하면서 밑줄 끌게 정서적 지지에다가 밑줄. 이런 아내를 만나서 주요 사건 여기에서 중요한 거 많다. 신문사를 방문을 했더니 해고 통보를 받았어. 차나 한 잔에다가 동그라미 해고 우회적에다가 밑줄. 해고를 우회적으로. 인간관계가 어떻다고 위선에다가 밑줄 비정에다가 밑줄. 다른 신문사에 연재를 부탁했더니 또 냉정한 거절과 함께 찻값을 계산을 하네. 아이고 냉소적이어라. 도시의 관계는 이러하다라는 거야. 김 선생과의 대화 속에서 위로와 공감을 얻습니다. 그의 내면을 고백하지요. 예술가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 자존감으로서 예술을 펼치고 싶은데 현실이 이제 이런 걸 받아들여주지 않아. 인기 없으면 그냥 해고 당하는 거야. 아톰 X 공간은 이별을 해야지. 만화를 더 그릴 수 없다는 거죠. 단절에다가 밑줄 끄시고 무력에다가 밑줄 끄시고 기가 후에 아내와 따뜻한 대화를 나눕니다. 정서적 위안에다가 밑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느끼는 것은 뭐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다가도 밑줄. 그만큼 소시민의 삶과 불안함이 부각이 되는구나. 구성관계에서의 짜임새를 가보자. 그의 만화가 신문에 실리지 않았다. 불안과 애감. 문화부장이 차나 한 잔이라는 해고를 통보를 합니다. 다른 신문사를 찾아가지만 거절을 당하고요. 김 선생과의 술자리에서 아톰 X군과 이별을 다짐하지. 아내와의 따뜻한 장면은 위로가 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제시. 감상 포인트. 그가 겪게 되는 해고의 이쪽이다. 해고의 과정에다가 밑줄. 감정 변화에다가 밑줄. 1960년대 소시민의 대표에는 누가 있다고? 그가 있는 거야. 소시민의 불안한 삶에다가 밑줄.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작품에서도 구두를 9개나 가지고 안동건 씨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안동건 씨가 1960년대에 사회에 얼마나 소외가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1960년대 소외된 계층을 기억하소. 무력감.
김 선생의 위로, 아내의 정서적 지지, 복합적 감정, 그리고 여기에다 더하기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자, 찬양 한 잔이라는 관계 단절과 아톤 X군은 나의 자아상, 예술가로서의 자아상, 전지적 작가 시점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면의 독백이 교차가 됩니다. 내면 독백에다가 밑줄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의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나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면의 독백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복합적 서술의 기법이죠. 구조는 시간의 흐름이야. 일상의 흐름에다가 밑줄 사건이 오늘 병렬이 겪게 되는 하루의 사건이야. 사건이 병렬에다가 밑줄 거기에다 내면 심리까지. 내면 심리에다가 밑줄 해고 통보에서 겪게 되는 심리, 또 다른 출판사를 갔을 때 그 심리, 그리고 친구, 선배와의 술자리에서의 심리, 아내와의 대화에서의 심리. 그래서 병치에다가 동그라미 나란히 사건 심리, 사건 심리, 사건 심리, 사건 심리 4개. 비정한 인간관계, 도시적 삶은 위선입니다. 착한 척 하는 거 뭐예요? 위선. 예술가의 소외된 현실. 그래서 유머에서는 설사가 계속 나. 이때의 설사는 배탈 때문에 뭔가가 잘못돼서 나는 설사가 아니라 심리적 불안의 설사예요. 그리고 방기라는 이런 심리적인 현상이 그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지 본문에서 찾자. 현실 비판에다가 밑줄, 반어랑 모순어법에다가 밑줄. 그래서 좀 유머를 섞어서 도시 현실을 풍자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소탈한 사건, 그러나 그 안에 녹아든 삶의 진실과 부조리를 통찰해보자. 그래서 찬양 한 잔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다양한 맥락으로 받아들여봐라. 작품 제대로 읽기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도시적 삶 속에 예술가가 겪고 있는 좌절과 인간관계의 위선, 섬세하게 포착한 소설이다. 주인공 그는 만화 연재가 중단이 되면서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요. 마침내 문화부장으로부터 찬양 한 잔이라는 말과 함께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이 표현이 겉으로는 위로처럼 들리나요? 실제로는 관계 단절이고요. 다음에 차나 한잔 합시다 하고 아디오스예요. 비정함이 은근히 드러나는 완곡한 말이었던 거죠. 다른 신문사에 연재를 부탁했지만 냉담하게 거절을 당하고요. 김 선생 찾아요. 술자리에서 무력한 현실과 예술가로서의 자괴감이 막 쏟아내요. 결국 자신이 창조한 캐릭터 아톰 X군과 이별을 해야 되죠. 이 장면은 단순한 만화 캐릭터의 퇴장이 아니라 밑줄 끄자. 내 자아랑 예술 세계의 마지막 작별에 나간 줄. 이제 예술하지 않아. 이제 나는 뭐 할 거야? 현실에 맞춰서 그릴 거야. 현실이 원하는 것을 택할 거야. 하지만 귀가하고 난 후에 아내와의 따뜻한 대화는 그에게 인간관계의 진실함과 삶의 묘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더라. 아내가 너무 따뜻해서. 그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아내를 껴안으며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삶의 지점을 확인한다. 역시 가정. 하지만 이처럼 작품은 삶의 부조리와 무정함 속에서도 인간적인 온기와 희망을 지켜내려고 하는 의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내가 잘 살아보고자 하는, 오늘 아침에도 그는 그에다가 동그라미 나로 바꿔도 될 정도로 그의 내면 심리를 다 소술해주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설사기에다가 자그만하게 별표 하나 치시고 일찍 잠이 깨어버렸어.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려고 했는데 배가 뒷끓으면서 벌써 항문이 옴찔옴찔. 항문 이런 얘기 나오면 좀 유머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잖아. 밑줄 끌게. 이 설사기는 있잖아.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밑줄 끄자. 신문 연재 중단에 대한 불안감에다가 밑줄. 소외되는 감정이야. 현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내가 겪게 되는 소외감으로 뭐다? 불안한 거에 배탈이다. 시험 기간 때 좀 배 아프잖아, 그지? 휴지를 챙겨 들고 변소로 가봤지. 어제 먹은 설사야 구아니딘이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한 모양이야. 왜? 심리병이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는 자기의 배앓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 배앓이에다가 밑줄 끄시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다? 이건 심리야, 심리. 심리적 불안과 연결에다가 밑줄. 전지적 작가 시점이가 티나지. 과식을 했다거나 기름진 것을 먹은 적도 요 며칠에는 없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심리야. 있었다면 좀 심한 심리적 긴장 상태에다가 밑줄. 스트레스. 이게 설사의 원인이야. 일반적 설사의 원인은 과식과 기름이라면 이 주인공의 그가 아픈 원인은 뭐다? 심리적 긴장 상태야. 하다가 마무리 지을 거니까 40분까지 나는 당당해. 신문에서 자기의 연재 만화가 요 며칠 동안 이따금씩 빠져있는 심리적 분화. 그는 나쁜 예감으로 불안한 거야. 나쁜 예감에다가 밑줄, 불안에다가 밑줄. 주인공 내면 심리 다 소술해주지. 아씨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도 여전히 그날 분에 만화를 그려서 가지고 가면 문화부장은 여느 때와 똑같은 태도로 만화를 받아서 여느 때와 똑같이 열심히 그것을 보고 여느 때와 똑같이 밑줄 좀 꺼주면 안 될까? 여느 때와 똑같은 에다가 밑줄, 여느 때와 똑같이 에다가 밑줄, 여느 때와 똑같이 에다가 밑줄. 이거 뭐야? 가식의 위선인 거야. 아주 우스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껄껄껄껄 웃는단 말이야. 문화부장의 의례적 반응에다가 밑줄, 여느 때와 똑같이.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게? 좋습니다. 아주 걸작입니다. 단어적 표현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면 그는 문화부장의 태도에 다분히 과장이 섞인 것을, 가식이라는 것을 보면서 역시 더욱 안심을 하고 묻는 것이야. 오늘 치는 빠졌던데요? 오늘 분이 실리지 않은 거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문화부장은 안경을 벗어서 양복 기세 닦으면서 기사 폭주, 이쪽이자 기사 폭주 관계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지금 실을 기사가 너무 넘쳐나서 밑줄 끌게. 위선적 발언에다가 밑줄. 발언이죠, 발언. 오타가 나고요. 거짓입니다. 간단히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지. 그는 자신을 안심시켜 가면서 데스크 위에 흐트러져 있는 경쟁지들과 일본에서 온 신문들 그리고 통신사에서 배달된 유인물을 대강 훑어보고 나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면 또 만화가 빠뜨려진 채 배달이 되고는 했어. 오늘도 기사 폭주 때문일까? 문화면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썩 대단한 기사가 실린 것도 아닌데 말이야. 연재 중단이 계속되고 있어. 그렇다면 그거는 만화가 꼬박꼬박 나올 때에는 한 번도 기사 폭주가 없었다는 말인가? 라는 의혹이 생기는 거지. 의문제기에다가 밑줄. 문화부장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불안한 거야. 그래서 설사기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중략 부분 줄거리 갈게. 예감처럼 결국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신문사에서 해고에다가 밑줄. 문화부장은 그에게 차나 한잔 하자. 이거 큰 따옴표로 표시해주면 안 될까? 차나 한 잔에다가 큰 따옴표. 다방으로 데려가서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거든. 그는 다른 신문사의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가지만 그곳에서도 거절을 당하고요. 거절에다가 밑줄. 선배 만화가 김선생을 만나면 김선생에다가 동그라미, 술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진정한 관계에서는 차를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다라는 게 이 시대의 문화네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눌 거야. 제가 군대 있을 때 말입니다. 그가 말해요. 남들은 제가 정운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정신교육 담당 보직, 좀 힘들지 않은 보직인가 봐. 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 말이에요. 총대를 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군인 기분이 안 났거든요. 그는 치해오는 것을 느끼면서 말합니다. 아마 그때 총대를 진 사람들이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총대를 진 사람들에다가 밑줄, 본질적인 생계와 관련된 일에다가 밑줄, 사회 시스템 모순에 대해서 자조적 인식에다가 밑줄,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잘 살고 있다. 저는 항상 약간 예술가로서 현실 감각에 동떨어진다는 거야. 만화만 붙들고 있고 남들은 편하겠다라고 부러워하지만 이쪽이다. 실상은 불안해서에다가 밑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불안하다는 거야. 군대 때도 나의 정신교육 담당 보직이 불안했다는 거야. 몸은 편하지만 정신이 힘들다. 그럴까? 김 선생이 말해. 술이 없으면 말이야. 그들의 뒤쪽에 앉아있는 패들의 하나가 소리가 쳤다. 인생이란 말이야. 술 기운에 이렇게 옆 테이블에서 시끄럽게 하는 테이블 꼭 있습니다. 저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제 술을 끊어야 되겠어. 누군지가 소리를 쳤네요.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김 선생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는 속으로는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다. 해고한 부장이 아닌 밑줄 끄자.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에다가 밑줄 화살표로 쏟게. 다른 신문사의 부장을 생각하면서 말을 했어.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사람 웃기는 방법의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패턴 한다고 만화가 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눈 아래다 가로로 묶으시고 이 외양에 대한 비유가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죠. 불알이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만화는 실을 만한 가치가 없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신문 연재를 부탁한 문화부장이 이런 말을 했대. 그래서 차값을 앞질러 내버리는 그 키가 짤딱막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한하게 해줬었지. 무한에다가 밑줄 끄시고 차값을 내고 나가버린 문화부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등장인물의 목소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술이 아니라 인물의 대사로 제시할게요. 등장인물 그의 목소리로 제시할게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네 만화는 재미가 없다. 거절한다는 뜻에다가 밑줄 차나 한 잔. 그리고 너는 미역국이다.
말 속에 담겨있는 우회적 의미 시험에 나옵니다. 알았죠? 자기네 사장이 얼른 되져달라는 기도를 하려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사장을 욕하는 문화부장에다가 밑줄 끄시고 계속 서술자의 서술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밑줄 끌게. 심리 직접 제시 2페이지까지 할게. 힘내봐. 자, 그래서 차나 한 잔. 이것은 일종의 가을바람이다. 추파에다가 동그라미. 가을바람으로 유혹한다라고 해서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한 태도나 기색을 뭐라고 합니까? 추파라고 합니다. 추파.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그가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술이 취해버렸어. 술이 취한 상태에다가 밑줄. 똑당해서. 오늘 너무 똑당한 날이야.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나고 신문이라는 만화 그리기 밑줄 그자. 우연에다가 밑줄 끄시고 좀 씁쓸한 거야. 말줄임표. 끝나고 뒤에 말줄임표 다양한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술을 한 모금 꿀꺽 마셨다.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다. 새로운 우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고다. 해고라는 것을 하나의 우연이 끝나고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라고 돌려서 말하지만 해고죠. 이건 낙관적인 표현이죠, 김 선생님. 그는 김 선생님이 방금 비워낸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다. 그러니까 해고에 대한 좋은 표현은 새로운 우연이 찾아온다라는 건데 이거 어쨌든지 이제는 내가 그 직장에서 인연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야. 차나 한 잔 밑줄 끌까요?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에다가 밑줄 끄시고 표현 기법 보소. 표현 기법 보소. 이것만 좀 잘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보자. 역설 아니야? 비극이 어떻게 따뜻할 수가 있어? 차가운 비극입니다가 아니라 따뜻한 비극입니다라는 것으로 차나 한 잔이라는 따뜻한 차의 위로와 해고다라는 속뜻의 의미의 비극.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 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 특히 한국의 미담의 정 말입니다. 회색빛 도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비정한 1960의 현대사회에다가 밑줄. 따뜻한 비극에다가 별표 3개 시험에 나올 거야. 비극과 공존의 역설에다가 밑줄. 차나 한 잔의 현대적 의미. 전통적 미담이 해고한다라는 의미로 변절이 된 거야. 전통적인 미담이 해고야. 그러니까 밥을 사주지는 않고 차로. 그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린다면 또 뭔가 생기겠지. 밑줄 그자. 해결책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로를 하지만 위로가 될 수가 없는 현실이죠. 김 선생이 술잔을 들면서 말했다. 자, 드세.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술잔을 넘어져 버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야? 취했어. 그는 손가락 끝에 엎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톰 X군의 얼굴을 그려보는 거야. 자기 주요 캐릭터니까 금방 그리겠지. 자, 아톰 X군 차나 한잔 하실까라는 것은 X랑 뭐 하겠다는 거야? X 너 해고야. 아톰 X한테 해고를 명합니다. 군가도 이별이네.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차나 한 잔이라는 것이 해고였던 것에 빗대어서 자신의 아톰 X군과도 뭐한다. 밑줄이자. 창작물과의 이별에다가 밑줄. 예술가로서의 좌절에다가 밑줄. 이제 더 이상 그리지 않겠다는 거야.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는 다른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한번 찰싹 때렸다. 골치가 쑤시기 때문에 내면 심리죠. 그러면 여러분 일요일 반이 이번 주에 외박을 나가는 바람에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요일 반이 또 보강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면 보강을 할 거라서 일단 우리가 먼저 수업이 될 것 같거든요. 목요일이고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목요일날 이거 마무리를 짓고 그러고 나서 언제 문법을 했으면 좋겠어?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 아 진짜? 솔직히 빨리 했으면 좋겠는 게 문법이야? 네. 오케이 알았어. 쌤의 욕심은 그거거든. 문제를 먼저 풀어라는 거. 문제를 풀고 안 되는 거를 알고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 쌤은 뭐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지를 알고 듣는 거. 근데 공부 문제 안 풀고 싶어서 얘기 듣고 문제 풀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지. 지금 많이 막혀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오케이. 근데 진짜 쌤 말 좀 믿어줘. 알았지? 쌤의 말에 뭐다? 문법은 무조건 내가 문제로 마주해야 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면 당제를 잠시 홀드온은 하고 다음 시간에 나와서 이거 빨리 끝내놓고 바로 뭐 한다? 문법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파트로 쭉 시작을 할 테니까 교과서 책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걸로 정리하지 말고 이민호쌤이 하셨던 방식대로 교과서로 한 바퀴 쫙 훑으면서 단어 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일요일 반은 일단 외박을 잘 보내고 그러고 나서
다음 주 일요일 날 만나서 보강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조심히 가소. 영상 꼭 보고.